영주시가 지역 종합병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IT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대구 경북의 수출 증가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동화 분천 산타마을이 오는 16일부터 개장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핀란드 공인 산타가 크리스마스까지 머물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줄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범 활동을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산간 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기 쉽지 않습니다. 교통편이 좋지 못한 데다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랜 시간 이동하기가 어려워 진료를 미루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화상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의료 취약지의 원격 진료 현장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70대 강순덕 할머니. 버스도 잘 찾아오지 않는 외진 산간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약이 떨어질 때마다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보건진료소에서 편리하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상 연결을 통한 원격 진료 덕분입니다. 버스 타고 다닐 때는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버스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많이 불편했지요. 그렇게 여기서 하니까 대면 진료도 하고 하니까 가까우니까 많이 편하지요. 영주시는 지난 2021년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영주 적십자병원과 협약을 맺고 13개 보건진료소와 함께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원격 협진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잰 후 홈페이지에 특이사항과 함께 입력하면 전문의가 이를 토대로 진료하는 방식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고 환자들의 안정적인 상태 확인을 위해 보건진료소와 긴밀히 소통합니다. 이 정도에서 더 나빠지지 말고 저혈당만 안 빠진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일단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일단 그 보건지도장님이 중간중간에 수시로 확인하는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안정적인지 먼저 파악하는 거에 먼저 치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처방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바로 약을 제조해 줍니다. 또 연 2회 병원에 찾아가 받는 합병증 검사도 영주시가 교통편과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2,100건이 넘는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 영주시는 최근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원격 협진 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서 신규 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병원 협력을 통한 신경계 질환 등 진료과 확대 운영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작된 원격 진료. 의료 사각지대인 농촌의 어르신들에게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 경북 수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수출입 평가와 2024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대구의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08억 달러, 경북은 1.9% 늘어난 4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IT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대구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111억 달러, 경북은 4.7% 늘어난 500억 달러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봉화 분천 산타마을이 오는 16일부터 개장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산타클로스의 본거지인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핀란드 공인 산타가 분천 산타마을을 방문합니다. 개장 첫날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2014년 12월 백두대간의 자연자원과 산타클로스를 주제로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곳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범 활동을 펼칩니다. 경찰청은 무인 점포와 금융기관 등의 범죄 취약 요인을 점검해 보완하고 폭력과 마약 등 각종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경찰서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첫 공공형 반려견 놀이터가 달서구에 문을 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 MBC가 대구시 취재 방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후보자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청도 군의회가 청도 공영사업공사에서 일었던 논란을 두고 질타에 나섰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네, 반려인들이 관심을 가질 소식이죠. 대구 첫 반려견 놀이터 오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는 15일부터 달서구가 운영하는 지역 첫 공공형 반려견 놀이터인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놀이터는 장동 산 28번지 1원에 위치하고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를 비롯해 보호자 쉼터, 관리동, 펫카페, 주차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내 시설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야외 시설인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의 놀이터만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대형견은 12, 중소형견은 15두씩 입장이 가능하고 회차별로 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서 구민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고 입장료도 무료입니다만 맹견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이 제한됩니다. 네, 200일 넘게 대구시로부터 취재 거부를 당하고 있는 대구 MBC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죠. 네, 지난 4월 30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평가 방송 이후 200일 넘게 대구시로부터 취재 거부를 겪고 있는 대구 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 MBC는 지난 5월부터 시청사뿐 아니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리시설에 대한 출입 및 취재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MBC는 소방안전본부가 온열 질환자 관련 취재를 거부한 사례나 신천 물놀이장 폭우 피해 취재를 대구 공공시설 관리공단이 거부한 사례 등을 짚으면서 지역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는 12일이죠. 내년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대구 중랑구에서 노승건 전 대구지검장,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했고요. 동구 앞 지역에선 임재화 전 대구고법 판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달서구 병 지역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포항 북구 선거구 도전을 공식화했고 최병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이 포항 남울릉 지역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이 포항 남울릉 지역 도전을 선언하면서 표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출마가 전망됐던 백왕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불출마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도 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서 청도 공영사업공사를 질타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4일 오전 청도 군의회는 청도 공영사업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진우 전 사장 관련 논란과 적자 운영 등 방망 경영을 질타하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청도 공사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박 전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문제를 주요하게 짚었습니다.
박 전 사장의 특혜성 경영성과 계약서를 비롯해 채용 문제, 레저세 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사장 퇴임 후 관사 이용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박성곤 군 의원은 박 전 사장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건 중 1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가 덮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은 숨졌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35명. 이 중 4분의 1 이상인 735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숨졌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인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제공했던 춘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교통카드 30만 원으로 제공으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보상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효과가 크게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조금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면허 갱신 요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때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경우 실제 주행 평가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 지역에서만 운전을 하거나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만 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올해산 안동 사과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사과 선적식에는 안동시와 생산농가, 수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출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수출 촉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물량은 13톤으로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통해 수출하게 됩니다. 안동은 사과 재배 면적이 2,900여 헥타르로 생산량은 전국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클린 예천 보물마차가 재활용품 회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 예천 보물마차는 지역 내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이 가지고 온 캔과 페트병에 개당 1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만원 이상이 적립되면 예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클린 예천 보물마차를 통해 수거한 캔과 페트병은 43.6톤, 218만 개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2,180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1,4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